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수업으로 수양명 경락기능 검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일명 HRV 자율신경 검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선 한의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보험 청구가 되기 때문에 청구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맥을 한의사로서 함에 있어서 인간의 감각으로 하는 것과 기계의 그 디텍트 해내는 능력, 그것과의 관계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검사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양력 경락기능 검사기 한의원에서 이제 청구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명 자율신경 검사기라고 해서 자율신경을 평가하는 것이고 천천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거를 예전에 쓰다가 얼마 전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전 요 회사하고 아무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EKG 림리드 팔다리에 붙이는 리드 같은 게 있고 여기 산소 포화도 검사하는 것처럼 되는 검사기가 있죠. 요거를 이제 다 꼽아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시간 한 5분 정도 기계 따라서는 한 3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한 5분 정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검사고 가격이 몇천 원이에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좀 부담 없이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여기 보면 진단 항목에 자율신경계의 평가, 혈관 경화도 및 탄성도 평가, 부정맥에 대한 거, 화나 우울 패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런 거를 검사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검사기로 측정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HRV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APG, 세 번째는 PWV 이렇게 있고요. HRV가 이제 그 검사의 대표죠. 하나씩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RV 검사, 이거 근거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유럽에서 90년대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여러 질환과의 연관성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 2만 개 정도 논문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검사 장비로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이 슬라이드는 그 업체에서 주는 교육용 슬라이드를 그림과 설명에 대한 것을 많이 차용했음을 미리 밝히고 갑니다. 첫 번째 HR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RV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의, 역사, 발생 기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죠. 요 EKG죠, EKG. P, QRS, T 이렇게 EKG 파형이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R파죠, R. 우리가 심장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규칙적인 것이 좋은가? 불규칙적인 것이 좋은가? 이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규칙적인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규칙한 거는 부정맥이니까.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 0.1초 단위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심장이 뛰고 사이 간격을 보면은 여기는 0.8초, 여기는 1초, 0.9초, 0.1초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자세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변동이 부정맥으로 나타날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 범위 안에서는 변동이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심장이 이제 뛰는데 아주
뭐 재밌는 걸 봤어. 재밌는 텔레비전 봤어. 그러면 어쩌죠? 심장이 이제 빨리 뛰고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 잠을 잔다. 그러면 심장이 좀 천천히 뛰게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심장이 자유자재로 잘 변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라던가 우리가 아주 큰 일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뭐 분이 뭐 돌아가셨다거나 뭐 오래된 연인과 헤어졌다거나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아주 슬픔에 빠지죠. 그런 슬픔을 잊기 위해서 재미있는 텔레비전을 보면 어때요? 재미있나요? 재미가 없죠. 네. 이런 아주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서는 외부 자극이 와도 심장이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HRV라고 하는 것은요, 동방결절에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은 체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시간에 따른 심박의 주기적인 변화를 심박의 변이도, 심장이 여기 보면 요 변하는 시간, 요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베리에이션을 이제 검사한 거죠. HRV는 동방결절에 미치는 교감 부교감 신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심박동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심박동의 RR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그 다음 뛰는 것 사이의 간격, 그것의 변동을 얘기하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안 거는 18세기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 논문에서 이것이 질환들과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96년에 태스크포스가 결성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아까 보셨던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HRV의 발생 기전을 보죠. 사람의 심박동수가 옛날에는 안정적이어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그 베리어빌러티가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컨셉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다고 쳐보죠. 내가 이제 검사를 하면은 그 변동폭이 나오거든요. 건강한 분들은. 왜 변할까요? 그 검사하는 5분 동안 왜 변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변화가 그 숨을 쉬는 동안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감신경을 안정시킬 때 심호흡을 하잖아요. 명상도 하고 복식 호흡도 하고 하는 것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호흡이라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변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자율신경의 변화가 심박동의 변이에 HRV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앉아 있으면서 뭐 이 검사가 언제 끝나나,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변화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폭이 줄어든다면은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주는 신호에 대한 내 적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질환의 이제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당뇨병이나 만성 피로, 그다음 심장 질환, 그 밖에 여러 뭐 신경질환이라는 여러 가지 질환에 뭐 어쩔 때는 전구 신호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안정 상태에서는 심박의 변이가 일정하지 않은가, 측정 시 별다른 자극이 들어가지 않는데 왜 심박의 변이가 커야 건강하다고 하는가, 이거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그 파형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제일 대표적인 건 숨이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을 시시각각 변화시키는데요.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HRV 검사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알 수 있는데요. 피로하다는 것도 스트레스죠.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건강한 상태로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면 병으로 갈 수 있고 심한 경우 이제 사망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HRV 검사가 감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HRV와 ANS, 스트레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여쭤보면은 나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표에서는 스트레스가 나쁜데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감신경이 이제 흥분을 하면서 아주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심지어 밤을 새기도 하고 밤새고 그 다음날 가서 시험도 잘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시시대부터 외부의 위험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이게 살고 있는데 이웃 부족이 침습을 했어요. 쳐들어왔어. 얼마나 긴장된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위험 신호를 잘 감지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된다. 시험을 매일 봐. 1년 내내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다가 결국에는 다운이 되게 돼요. 버티질 못하는 거죠. 외부 환경에 이제 대처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HRV는 이제 여러 질환과의 관련성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HRV 검사가요, 나이가 들면은 또 이 베이갈톤, 우리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요. 운동하면은 또 향상이 돼요. 운동하면 향상이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SNS가 이제 처음엔 올라가다가 결국 오래되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상을 띠게 되고요. 자세에 따라서도 이제 변화가 오게 되고요. 우리 일주기 변화도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아침이냐 저녁이나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HRV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듯이 RR 간격을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요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요게 이제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고, 요거를 다시 주파수로 조작을 해가지고 주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타임에 따른 그 지표가 있고 주파수에 따른 지표가 있어요. 요걸 이제 통계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확인하기 쉽게 하는데요. 시간 타임에 관한 것은 요거 이제 하트레이트고 SDNN, RMSSD 여러 가지가 있고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일주기 변화가 있으니까 24시간 동안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5분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파수별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패러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탈 파워부터 베리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뭐 이런 레이시오까지 이런 지표들을 보고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우리가 그 HRV를 그냥 그 로우 데이터로 보면 이걸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관찰하기 쉽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들을 하게 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그것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타임에 따른 지표들이 있고 주파수에 따른 지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파라미터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 NN 간격, RR 간격, NN 간격 그쵸? NN 간격에 대한 이거 표준 편차, 거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고요. 토탈 파워부터 다른 프리퀀시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SDNN이라고 하는데요. NN 간격의 이제 표준 편차예요. 요거는 HRV의 베리에이션 정도를 반영해요. 얼마나 많이 바뀔수록 정상 범위에서 많이 바뀔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요 HRV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걸 타코 그림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나 요거를 지표로 나타낸 것이 SDNN입니다. SDNN 값이 낮으면 그 변동폭이 적다는 거고 높으면 변동폭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보통 30, 경우에 따라 45 이상 되면 좋다고 하고 요게 이제 떨어지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구나 아니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떨어지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를 못한다. 아까 HRV가 변동폭이 적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처를 못한다 라고 했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HRV 신호가 복잡한데 HRV 신호가 감소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라던가 심지어 이제 사망률 같은 것도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보면은 요분은 이제 건강한 분인데 HRV 그 변동폭이 아주 많죠. 이분은 unhealthy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폭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변동폭이 없을 때마다 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게 되는 거예요. 찍어서 그 지점에 많이 나온 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넓게 분포되면 변화폭이 작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 찍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면 좋은데 하나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찍힌다는 것은 변동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램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RV가 이제 변화되는 것을 그때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요. 이게 넓게 점이 찍히는 게 좋은 건데 한 곳에만 뭉쳐서 찍힌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RMSSD는 거기다가 이제 제곱값의 평균의 제곱 루트를 이제 씌운 건데요. 이것도 사실 유사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 활동과 더 관계가 있다 그래요. 아까 SDNN 감소와 더불어 RMSSD 감소는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이런 연구도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더 그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과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요거는 제네럴 컨디션과 관련이 더 있다면 요건 심장 질환과 관련이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퀀시 파라미터들을 보면은요. VLF, LF, HF 이렇게 있는데요. VLF는 교감신경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일반적으로 요거는 5분 정도 체크했을 때는 임상적인 그 의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를 덜 하고 LF는 이제 교감신경과 더 관련이 있고요. HF는 부교감신경과 더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LF가 얼마나 어느 정도 수치인지 HF가 어떤 정도 수치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막대 그래프로 보는데요. 요 TP라고 하는 건 토탈 파워라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친 거예요. 토탈 파워는 요거 밑에 있는 걸 다 합친 거고 그 지금 이분은 보면은 토탈 파워는 여기 보면 정상 범위가 있잖아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은 조금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지만 요거는 뭐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 다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요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피로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한의학적으로 뭐 HF는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탈 파워가 감소하는 것의 의미는 자율신경 활성의 저하, ANS 조절 능력 감소, 내외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부적절한 대처 능력 감소. 이 토탈 파워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전체적인 면역력이나 만성적인 피로 상황이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 상황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VL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적인 의미가 좀 적다고 할 수 있고요. LF가 중요합니다. LF는 이제 피로하거나 뭐 수면 부족 이런 거일 때 떨어질 수 있죠. 요분같이 토탈 파워는 정상인데 LF만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HF는 부교감신경과 더 관련이 있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노화, 또 심장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다 그래요. 아주 심한 그 심장 질환 아니면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LF, HF 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율을 보는 거예요. 교감신경 우세형이냐, 부교감신경 우세형이냐 그런 거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간의 비율 정도를 체크해 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LF는 이제 교감신경이라 그랬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는 신경 불안, 초조, 긴장, 흥분, 두통 이런 상태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음인이죠. 처져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자율신경 균형도, 교감신경 활성도, 부교감신경 활성도, 심기능 활성도, 신체 각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기계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파라미터들을 제공하더라고요. 신체 각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트의 이제 그 심장 박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이제 높게 나오고 각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 활성도는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낮아져 있다고 항상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둘 다 낮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보통 건강한 사람에서는
에서는 이완 또는 편안한 상태에서 높아지며 소모성 질환이나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교감신경 제어 능력 상실로 인해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낮은 경우 파워의 HF 성분이 표준 범위보다 낮게 나타난다. 보통 외부 공격 또는 방어에 의한 긴장 상태에서 낮아진다. 교감신경의 활성도는 우리 교감신경은 파이트 앤 플라이트잖아요. 전투나 방어 태세와 관련된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높은 경우로 파워의 LF 성분이 이 표준 범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요건 이제 LF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보통 스트레스 저항도가 높은 건강한 사람에서는 분노, 흥분, 긴장 상태에서 높아진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높아진다는 건 일단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외부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한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 부교감신경 제어 능력 상실로 인해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교감신경 활성도가 낮은 경우 파워의 LF 성분이 표준 범위보다 낮게 나타난다. 보통 스트레스 저항도가 높은 건강한 사람에서는 평안, 안정된 정서 상태에서 낮아진다. 또한 허약한 경우 전체적인 자율신경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교감신경도도 함께 낮아지기도 한다. 자, 그 다음 스트레스 저항도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의 적응 능력이 높은 경우로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히스토그램 분포가 옆으로 넓게 퍼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우리 HRV가 넓게 퍼져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HRV가 베리에이션이 넓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처를 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율신경 균형도는 높은 쪽으로 자율신경 균형이 깨어진 경우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보다 높은 경우로 ANS의 LF가 차지하는 면적이 HF보다에 비해 매우 크다. 낮은 쪽으로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어진 경우 부교감신경계가 교감신경의 활성도보다 높은 경우로 ANS의 HF가 차지하는 면적이 LF에 비해 매우 크다. 스트레스의 저항도, 심기능 활성도 등이 비교적 높으면서 자율신경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감 부경경 활성 비율이 낮은 쪽으로 깨어진 경우라면 자율신경 실조 상태가 아닌 감정 또는 심호흡 상태에 의해 야기된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스트레스의 저항도, 심기능 활성도 등이 비교적 높으면서 다른 지표들은 괜찮은데 자율신경이 깨진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감정이나 심호흡 등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만약에 다른 것 지표가 같이 떨어진다면 요건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피로 상황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걸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맥을 하고 피곤하다 하는 것을 이제 검사 지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심기능 활성도는 심장의 HRV 파형이 복잡도가 높을수록 심기능 활성도가 좋아지므로 심장의 전기 생리학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심기능 활성도가 높을수록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예후가 좋은 편이다. 그렇고요. 자, 아까 나왔던 SDNN을 보죠. SDNN은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거든요. 요게 이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나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SDNN이 이제 높아지면 괜찮은데 떨어지게 된다면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 인체 조절 기능의 저하, 스트레스가 이제 만성적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저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변이도가 감소하는 질환은 심장 이상, 당뇨병, 신경병증, 우울증, 불안증, 여러 만성 피로 증후군, 여러 것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을 다시 보게 되죠. 요 타코그램이 나와 있고 히스토그램, 여기 점 찍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P나 LF, HF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TP는 토탈 파워라 그랬고요. 요게 이제 떨어지면 전반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VLF는 좀 임상적인 것이 떨어진다 그랬고, LF는 이제 체내 에너지 소실, HF의 감소는 만성 스트레스인데 요거는 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TP와 LF, SDNN 이렇게 하게 되고요. TP의 경우 SDNN과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SDNN이 떨어지면 TP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이제 교감과 부교감의 이제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양인과 음인에 대한 것을 나눠서 똑같이 필요하더라도 치료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율신경계는 이런 비율을 봐가지고 우리가 균형도를 확인한다 그랬죠?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자세히 또 정리를 해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급성 스트레스 시는 교감신경이 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만성이 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이 우세하게 되는. 아까 시험 얘기했는데 시험 볼 때 바짝 긴장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 1년, 2년 지속이 되면 오히려 이제 줄어들게 되는, 교감신경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심박동수는 알죠? 60에서 90이면 정상이고, 낮으면 서맥이고 빠르면 빈맥이고,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90에서 100회인데 이제 검사 기계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요걸로 이제 뭐 심기능 활성도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게 TP인데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게 토탈 파워가 떨어지면 면역력이나 이제 만성 피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LF, SDNN이 이라는 것은 우리 김경철 선생님이라고 요거에서 많이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논문을 19년에 쓰셨는데 요 두 가지 값이 우리 체내 코티졸과 DHA 수치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부신해서 코티졸과 DHA가 수치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스트레스 반응을 봅시다. 이제 어큐트,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코티졸과 DHA가 모두 상승하고요. 요게 이제 시험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은 코티졸은 여전히 높지만 DHA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너무 이제 오랜 동안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코티졸과 DHA가 모두 감소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요 지표를 혈액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HRV 검사를 하면은 어큐트 때는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고 SDNN이 모두 상승하게 되고요. 야급성일 때는, 서브크로닉일 때는 LF과 그 SDNN이 모두 상승하는데 LF가 급성기에 비해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교감신경 활성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요, LF와 SDNN이 모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이분이 어떤 상태구나. 이게 만약에 다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세요.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런 우세 비율을 본다 그랬죠? 교감이라는 것은 위급 상황에 대처를 하는 거예요. 파워업 모드. 상황을 아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 의식이 있겠죠? 이럴 때 이제 환자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나. 만약에 토탈 파워가 괜찮은데 교감신경이 우세하다 그러면 아주 기운 넘치고 활발하고 그런 왕성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기운이 있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점점 오래되면은 긴장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예민하다. 예민한데 말을 못해. 꾹꾹 참게 되죠. 이제 화병이 되는 거죠. 대사는 빠르면 더위를 많이 타고 약간 통통하고 혈압
있는 경우가 많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피곤하다. 항상 뭐 활달한데 항상 피곤해. 잠을 못 자고 잠만 자려면은 이런저런 사려과다가 되고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우리 소화시키죠. 교감 신경 우세형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 다음에 뭐 혈압이 높을 수 있고, 항상 불안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미리미리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항상 규칙을 딱 세워서 지켜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을 그럴 수가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반대로 부교감 신경 우세형은 보죠. 이거 에너지 절약 모드고 이완이 잘 되는 스타일. 좋게 말하면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 태평한 스타일.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에서 뭐 적군이 쳐들어와도 너무 태평해.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태평한 스타일. 무력감, 피로감, 뭐 모든 것이 귀찮아.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고, 보통 왜소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집에 있기 좋아하니까 얼굴이 허옇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부신 기능 저하라고 하죠. 이제 코티졸이 저하되는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있고, 그 스트레스가 이제 만성화되면 돼 있다는 거고, 뭐 너무 무력하고 외부 환경에 이제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우울하고 반복하고. 아까 불안하고 한 거하고 좀 틀려요. 우울하고 항상 몸이 피로하고, 똑같이 피로해도 이런 스타일, 우리가 흔히 양인이라고 하죠. 이런 스타일하고 이런 음인하고는 치료 방법이 조금 틀릴 거예요. 자, 다음은 APG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PPG, APG 이렇게 나오는데, PPG라는 것은 이제 맥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혈관에서 맥이 이렇게 뛰잖아요. 우리 진맥을 해보면 혈관의 맥이 두근 뛰잖아요.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심실의 수축에 의한 혈액이 대동맥으로 박출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심전도와 맥파의 차이는, 심전도는 심장의 수축에 따른 정기적 변화를 보는 거고요. 맥파는 이제 혈역학적, 혈액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맥이 두근 이렇게 뛰게 되죠. 근데 잠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뒤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잠깐 보고 갈게요. 그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요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대동맥 컴플리언스라는 것을 배웠어요. 심장은 피가 규칙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좌심실이 피를 쫙 뿜었을 때 피가 한 번에 쫙 가는 것보다 일부를 보내고 일부는 대동맥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동맥이 쫙 늘어나서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피가 심박동으로 좌심실 수축으로 보낸 거 다음으로 대동맥이 짜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맥을 해보면 심장은 그 혈관에 피가 한 번 이렇게 뿍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뿍 오고 조금 있다 한 번 더 옵니다. 미세하게. 이게 손으로 느끼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기계는 요거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뿍 오고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이제 대동맥이 보내는 걸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동맥 경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동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좌심실이 보내는 건 더 오게 되고, 반면에 대동맥에서 오는 거를 충분히 가질 시간도 부족하고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 차이가 줄어들어요. 이게 금방 오게 돼요. 두 번째 파가 금방 오게 되죠. 요게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동맥 경화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올라갔나, 두 번째 파가 어떻게 되나,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동맥경화도라던가,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진맥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 질환 같은 것도 확인을, 판막 질환이라든가 폐쇄 부전증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냥 맥파만 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게 그 확인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미분을 2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고 요 각도 같은 거를 좀 더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미분을 2번을 해요. 그게 이제 AP주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맥파라고 하는데요. 심장 박동에 따른 흉병 및 대혈관의 박동을 파형한 맥파 파형을 다시 2번 미분해서 혈관의 탄성도와 경화도, 혈액순환 상태 분석이 가능하고, 그걸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거죠. 동맥, 경화, 말초, 순환장애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게 얼마나 가까운가 그런 거를 보는데, 요걸 아예 그냥 그래프로 이게 이제 얼마나 높아졌나 얼마나 낮아졌나로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가장 건강한 파형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게 올라가고, 두 번째 게 내려가고, 세 번째 게 올라가고, 네 번째 게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건강한 파형인데, 여기 좀 안 좋아질수록 보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 게 올라가지 못해. 그죠? 아예 밑으로 다 쳐져. 이 단계가 이제 점점 이렇게 될수록, 세 번째 파형이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동맥 경화도가 점점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좀 변화하겠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정을, 우리가 검사할 때 나이를 잘 넣고 또 성별을 잘 넣거든요. 성별과 나이를 가지고 이걸 보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G를 APG로 보정을 해서 좀 더 확인하기 쉽게 그렇게 하고요. 상승되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검사 자체가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A, B, C, D, E 뭐 이렇게 나타내줘요. 대부분 검사 장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A다, B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냥 40대만 돼도 A가 좀 드뭅니다. 주로 B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인데 맥파, 전파 속도 PWV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얼마나 빨리 가나 이제 그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지점 간의 거리, 두 지점 간의 시간차 나누는데 사실은 요거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 대동맥의 컴플리언스 얘기를 했는데요. 탄력이 좋으면 이게 북 해서 다음 피가 한참 있다가 조금 더 시간 길게 해서 내려갈 텐데 이게 늘어나지 못하면 두 번째 파형이 빨리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맥 경화도라던가 사실은 이제 심장 질환 같은 것도 이걸로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로 이제 측정을 해주게 되고요. 보기 쉽게 이제 파란색으로 가면 좋고 빨간색 가면 나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임상적 유용성을 보면 말초 혈액순환 장애, 동맥 경화 예측, 심장 질환, 뇌경색, 건강 지표, 약물의 효과 판정 이런 것도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은 이 동영상 강의로 마무리를 하고 또 만나서 다른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